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하게 장을 열어봅니다. 네, 이재명이 미국 국방 전략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 전략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밝혀졌거든요. 제1도련에서 중국을 거부 억제해야 한다. 이건 이재명의 본질적인 아이덴티티와 완전히 충돌하죠. 중국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어떻게 갈 거냐? 제가 보기는 기본적으로 KF-21, 전자전기 같은 핵심 국방을 전부 뒷다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겉으로는 미국 따르는 척하면서요.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국가 방위 전략입니다. 대통령 때마다 한 임기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지난주 금요일 현재 시간으로 나왔죠. 거기서 제1도련에서 중국을 거부 억제한다는 것이 핵심 명제 중 하나예요. 그걸 정리하면 딱 한두세 가지 명제로 정리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본토를 방위하고 사방권을 지켜낸다. 그러니까 본토 방위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뭐냐? 제1도련에서 중국을 거부 억제한다. 세 번째 핵심은 뭐냐? 미국의 방산 기반을 급속 발전시킨다. 이 정도로 정리됩니다. 이게 그 문건의 아주 핵심 명제거든요. 제1도련이라 하면 일본 위쪽 알류샨 열도, 그 다음 일본, 대만, 필리핀으로 해서 흐르는 선이죠. 그게 왼쪽 그림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제1도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제1도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지리적으로 섬이 아니지만 군사지정학적으로는 섬이죠. 대륙과 끊어져 있으니까요. 그럼 한국은 도대체 제1도련과 어떤 관계냐? 제1도련의 린치핀이며 제1도련에서 중국을 향해 뻗어있는 비수입니다. 린치핀이라는 건 바퀴 같은 걸 축에 끼울 때 바퀴를 끼워놓고 그걸 물어주는 핀을 앞에 채우잖아요. 그걸 린치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린치핀이 빠져버리면 다 흩어지는 거죠. 한국이 작살나면 제1도련이 그냥 작살나는 겁니다. 이거요. 그리고 한국은 중국을 향해 뻗어있는 뿌리죠. 그래서 저는 오른쪽 그림을 써왔잖아요. 한국이 제1도련의 핵심 구이다. 제1도련에서 중국을 향해 뻗어있는 뿌리다. 한국이. 왜냐하면 중국의 심장부는 보하이만 지역, 말발굽처럼 되는 저 빨간 데인데 그게 한국에서 바로 커버가 된다고요. 한국에서 바로 커버가 되잖아요. 그 숨통을 딱 틀어막고 있는 게 한반도 아닙니까? 자, 이것이 미국의 핵심 전략이 됐는데 그러면 일본은 이걸 바로 읽으니까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바로 엊그저께 발언했잖아요. 대만 유사시 일본이 미국인을 구하러 가서 미군과 함께 작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 국가방위 전략이 나오자마자 일본이 바로 패를 받은 거예요. 방위 전략 나온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손뼉을 같이 딱 마주친 거죠. 일본은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죠. 윤석열 같으면 그렇게 움직이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빠르게 움직일 사람은 얻어맞고 못 움직일 사람은 버티는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한심하죠. 25% 관세나 두들겨 맞고요.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갈 거냐? 중국을 겨냥하는 첨단 독침무기 사업을 축소, 연기, 백지화하는 데 몰두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에게 중국은 사실상의 최상위 동맹, 종주국이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우리에게 중국은 뭐냐? 사실상의 주적이죠. 그럼 우리한테 북한은 뭐냐? 형식적인 주적입니다. 미국이 해구산으로 막아주고 미국이 정보감시 정찰 자산, 위성 같은 걸 한국의 미사일 방어와 연동해주는 상태라면 북한은 껌이에요. 즉 한미 핵비핵 공동작전 앞에서 북한은 사실 껌입니다. 그럼 이재명은 이런 상황에서 K방산에 참 일본말로 하면 안방 같은 부분, 중국을 향할 독침 부분들이 있어요. K방산이 겉으로는 북한을 막는다는 명분이 걸려 있는데 야, 이런 무기는 북한에 쓸 것도 없는데 이건 중국 겨냥인데 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듭니다. 예를 들면 KF-21도 그래요. 사실 오늘 시점에서 이미 한국 공군력은 북한을 몇 배로 압도하고 있죠. 북한은 비행기 자체가 못 뜨잖아요. 기름이 없어서 훈련을 이상한 날틀 같은 거 세워놓고 운동장 뛰어다니면서 하잖아. 가상비행 조정훈련, 북한식 조종 시뮬레이터, 주체식 조종 시뮬레이터요. 그러니까 F-35와 딱 짝꿍이 들어맞는 전투기, 그걸 북한 대비해서 개발한 거냐? 아니죠. 작전 반경을 봐요.
전투작전 반경이 1,000km, 항속이 2,900km입니다. 거기에 외장 탱크를 달거나 내부에 남는 공간에 추가 연료 탱크를 구성하면 무장을 줄이는 대신 연료를 채우죠. 예컨대 3.2톤 정도 연료를 더 가져가고 무장을 7.7톤에서 4.5톤 정도로 줄이면 공중급유 한 번만 받아도 하이난다오까지 때리고 오죠. 중간 공중급유 한 번 받으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백지화하는 전술을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이재명의 살생부에 올라 있을까? 그걸 같이 고민해 봐야 되고요. 밀리터리 덕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각도에서 조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노골적인 표현을 못해요. 정부 사람도 만나야 하고 국방부도 만나야 하고 업체도 만나야 하는데 백수처럼 떠벌떠벌하면 누가 만나겠어요. 하지만 복선은 깔 수 있잖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살생부에 올라있는 것들이 대략 어떤 게 있을까? 10개, 11개쯤 살펴보죠. 이건 다 중국을 견제, 억제할 수 있는 중국향 독침 의미가 있는 무기들입니다. 일단 KF-21 전자전, 그러니까 에스코트 전자전기입니다. 한국판 EEA-18 그라울러죠. 그리고 전자전기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자전기가 쓸 수 있는 최첨단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레이더 사냥 미사일이요. 최신형 레이더 사냥 미사일은 AGM-88ER 계열로 불리는데 한국이 미국에서 산 건 구형 계열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럼 최신형을 미국이 팔까? 미국이 그 급을 판 나라는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정도밖에 없습니다. 민감한 무기라서 잘 안 판다고요. 나토 최전선, 발트해를 지키는 나라들이잖아요. 그 다음 광역전자전기. 이게 스탠드오프 제머라고 불리는 건데 원격에서 때린다는 뜻이죠. 거리를 두고 먹통으로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최첨단입니다. 미국의 EA-37B, 컴파스콜과 동급이거나 더 나은 걸 만들 수도 있어요. 이번에 만들기 시작한다고 발표했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서 오케이 받아왔던 공격 원잠. 이것도 생각만큼 역동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뒷다리 잡았어요. 연구소 직원에게 벌금까지 물리게 하면서 물고 늘어지고 책임 떠넘기고. 아니 들어오면 개발하면 추락해요. 그래서 중고도 장기 채공 무인기, 정찰형 및 공격형. 이게 중고도 장기 채공이라는 뜻이죠. 정찰형일 때는 엔진 선택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무장형이 되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같은 제약으로 수출입이 어려워지고 엔진도 제한됩니다. 지금은 정찰형이라 쓰는 거지 무장형이면 못 쓰는 엔진이 생깁니다. 엔진이 왜 중요하냐? 나라가 흔들릴 때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건 의외로 예산이 아니라 핑계입니다. 핑계는 엔진보다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항공엔진 후속 사업도 덜컹덜컹할 거예요. 덜컹덜컹할 수밖에 없죠. 전부 다 최고 성능을 보거든요. 예를 들어 무인기 몸집이 미국의 최신 하이엔드 드론보다 더 크고 더 많이 싣고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외장 탑재량 계산하면 대략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미국은 무장형은 아무 나라에도 판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제약이 걸리니까요. 정찰형은 많이 팔았고 특히 해상 감시 센서는 일본에 많이 팔았죠. 그래서 유인 항공기만 생각하면 외산 엔진 써도 상관없다고 할 수 있지만 유무인 듀얼 모드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무인 자동 조정 옵션이 붙는 순간 엔진은 더 민감해져요. 왜냐하면 무인 모드는 함부로 못하게 막히니까요. 그래서 엔진이 중요해졌는데 지상 시험 단계로 넘어가는 중인 5,500파운드급 엔진도 늦어지고 축소될 수 있습니다. 5,500에 후연소기를 붙이면 초음속 하이엔드 드론을 만들 수 있는데 후연소기 없으면 초음속 장벽 돌파가 곤란해집니다. 물론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는 말은 있지만 보통은 후연소기를 쓰죠. 그래서 5,500 후연소기형 이런 이름을 붙여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10,000파운드급 개발도 있잖아요. 바이패스 비율을 키우면 후연소기는 못 붙이는 대신 아음속에서 출력과 연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5,500 다음에 5,500 후연소기형, 그 다음 10,000파운드급 이렇게 가야 하는데 아마 천천히 갈 겁니다. 굉장히 천천히요. 첨단 항공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13,000파운드 추력만 해도 좋겠다 했다가 비슷한 크기로 15,000, 16,000, 16,500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천천히 갈 겁니다. 터보샤프트, 터보프롭 같은 계열도 마찬가지예요. 무인 수중 드론, 고급 수중 무인기. 이거 문재인 때도 늦어졌었어요. 아마 흐지부지 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기반 기술이 있어요. 컨포멀 소나 같은 기술이죠. 잠수함에 적용했다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배터리도 전고체 배터리 같은 방향성이 있고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면 무인 잠수정은 더 유리해집니다. 우리야말로 잘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도요. 왜냐? 그거 하면 중국 배들이 꼼짝도 못하니까요. 그다음 해군 합동 교전 능력. 지금은 개별 함정이 개별 전투 체계를 돌리는데 이걸 제대로 네트워크로 엮어서 위성, 다른 함정, 다른 센서가 본 것까지 한 화면에 뜨게 하고 같이 의사결정하는 체계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다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미국식 체계와 완전히 호환되게 붙이기 어려운 방향으로요. 그래서 섭섭하다고 징징거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한국형 이지스, 한국형 전투체계로요. 운명적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재명은 늦출 겁니다.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뒷다리 잡아 백지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극궤도 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감시 명분이지만 궤도 특성상 중국 해안과 내륙까지 들여다보는 효과가 커지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 겁니다. 다영역 통합 네트워크도요. 우주, 공중, 지상, 해상, 수중, 사이버가 다 연결돼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가 되고 수많은 센서 정보를 통합 판단에 의사결정에 뿌리고 이펙터를 연결해 실행하는 이런 건 사람이 교통정리 못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하는 영역이죠. 그런데 북한 하나 상대하는 데는 이런 최고급 통합 네트워크가 필요 없다는 핑계를 대겠죠. 하지만 하나하나가 다 중국을 겨냥합니다. 중국에 대한 저항력을 몇 배로 높여주는 것들이에요. 이걸 하겠냐는 말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꼭 필요한 건 사치가 되고 꼭 안 해도 되는 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고 가슴 아프고 분통 터지지만 이걸 모니터링하고 기록해놔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또는 우리가 다음에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하도록요. 예를 들어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냐. 특정 사업을 특정 대통령 한 명의 업적으로만 포장하고 다른 정부 때 결정과 집행은 지워버리는 식의 집단 기억 조작이요. 전투기 역사도 시작 시점과 결정, 예산, 시험, 테이프 커팅이 다 다릅니다. 핵 잠지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얼마 어떤 결정을 했는지 정확히 연도와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근데 그걸 섞어서 마치 한 사람이 다 한 것처럼 말하죠. 기억을 편집하는 솜씨만큼은 정말 최첨단 국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유가 있으시면 회원가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세뇌 탈출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제가 더 제대로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10가지 중에 3가지만 짧게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KF-21 전자공격기, 이건 전자전기 개발 사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결정됐고 LIG 넥스원이 중심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KF-21 전자공격기는 한국형 EA-18 그라울러입니다. 에스코트 전자전기라고 부르죠. 스텔스기 같은 전투기와 같이 적진 깊숙이 침투하면서 적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고 레이더 사냥 미사일로 적 레이더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살벌합니다. 전자전에는 서로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투기에 내장된 통합 전자전 수트, 둘째는 에스코트 전자전기, 셋째는 광역 전자전기. 통합 전자전 수트는 자기 비행기를 보호하는 셀프 프로텍트가 핵심입니다. 반면 에스코트 전자전기는 전투기 편대와 함께 들어가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 작전, 즉 방공망 제압과 방공망 파괴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게 미 해군의 EA-18 그라울러고요. 그런데 개발이 스케줄대로 간다 해도 반쪽짜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쪽이 아니려면 레이더 사냥 미사일이 있어야 합니다. 최신형은 미국이 거의 안 팝니다. 판 나라가 몇 나라 안 되고요. 그럼 우리가 자체 개발하든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든가 해야 하는데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 같은 패밀리 자체가 늦춰지거나 백지화되면 레이더 사냥 초음속 미사일로 이어지는 길도 끊깁니다. 결국 시드만 되고 대두로 못 갑니다. 그라울러가 풀무장하고 올라갈 때를 보면 하부에 제모포드들이 달리고 양쪽에 레이더 사냥 미사일이 달려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데드 작전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반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론이 중요합니다. 밀리터리 덕후들이 좀 나서줘야 합니다. 그 다음 광역 전자전기, 스탠드오프 전자공격 항공기입니다. 조기경보 통제기는 통상 조기경보 통제기라고 하지만
실제 흐름은 광역 전자전기로 쏠립니다. 위성이 깔리고 전투기 레이더 성능이 올라가고 정보 감시 정찰이 분산되면서 조기 경보 통제기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대신 광역 전자전기는 생존성이 강해집니다. 자기 방어 제밍이 가능하고 활주로 제약이 덜하고 위기 시 분산 운용이 쉬워요. 그래서 그 방향 전환은 전략적으로 맞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미 결정됐어도 천천히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워라, 내워라. 결정은 했는데 실행은 기분이 내킬 때만 하는 그 특유의 예술 말입니다. 분통 터지죠. 공격 원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어를 이것저것 바꿔가며 포장하지만 본질은 제1도련 안에서 중국 해군의 활동 반경을 크게 제약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공격 원점을 가면 일본도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미군 없이도 한일 잠수함 전력만으로 중국의 해군 전력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어요. 남중국해든 타이완 중심이든 잠수함전은 결정적입니다. 중국 전략 원잠의 소음 문제 같은 것도 결국 그 얘기죠. 배경 소음 대비 얼마나 두드러지느냐. 기술이 좋아지면 배경 소음 아래로 내려가 존재 자체가 헷갈리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걸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냐. 돈 없다고 하고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최대한 늦추려고 노력할 겁니다. 가장 열심히 하는 건 추진이 아니라 미루기라는 점에서 행정력만큼은 확실히 믿음직합니다. 세월을 살다 보면 에너지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억눌리는 국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국면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국면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엄청난 점프를 할 수 있게 되죠.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